네, 방금 전해드린 예대금리 차도 궁금하실 때고요. 또 원달러 환율이 13년여 만에 장중 1,340원 선을 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뚫으면서 어디까지 치솟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환율은 물가 상승의 직격탄인 만큼 추석 밥상 물가와 이번 주에 있을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실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뉴스큐 헤드라인인 환율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1,330선을 돌파했고 장중한 때지만 1,340원까지 넘었습니다. 또 다시 2009년 금융위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제가 지난달에도 그리고 지지난달에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었던 표현 하나가 일희일비하지 말자. 네. 그러니까 2022년 하반기는 말 그대로 긴축의 시대다. 예. 그러니까 긴축의 시대라고 규명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이 세 가지 변수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시청자 긴축의 여러분들, 시대. 예. 세 가지 그 단어를 키워드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물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금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시장이죠. 이 시장은 외환 시장,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네. 또 자본 시장,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자산 시장, 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죠. 예. 결과적으로 물가가 안 잡혔기 때문에 물가가 잡혔는 줄 알았는데 안 잡힐 수도 있겠다. 정점론을 많이 확산시켜 나가고 있었는데 정점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금리 인상 더 강도 높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것이 또다시 이 시장 영향을 미치는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 금리, 환율 여러 차례 또 실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이게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요. 닭이 먼저는 달기 먼저냐랑 좀 비슷한데 네. 물가가 가장 시급한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일련의 모든 논쟁은 네. 물가 도대체 언제 잡힐까? 물가 정점 찍었을까? 이겁니다. 네. 특히 미국 물가. 우리가 인생 살면서 굳이 미국 물가 상승률까지 관심이 있었나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그러게나 있는데 말입니다. 그 미국 물가 상승률 때문에 이번 주에 개최될 잭슨홀 미팅에서도 예. 물가가 고점이다. 이미 고점 찍었다라고 확신을 하게 된다면 금리 인상 폭을 좀 줄여드릴 거예요. 금리 인상 기조가 좀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자산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예. 나올 텐데 물가 안 잡혔다. 아직 정점 아니다. 계속 물가 계속 고공행진할 수 있다라고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그러면 금리 인상은 더 남아 있고 그것은 자산 시장에 또 한 번 충격을 줄 수 있겠죠. 어쩌면 이 환율마저도 미국의 긴축 행보가 그렇게 계속 강하게 유지된다면 이 달러 환율도 1,350, 1,400 이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군요. 언제 한번 오르고 언제 한번 떨어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희일비하지 않을 텐데 네.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게 네. 과연 언제까지 오를 것이냐 이런 걱정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언제까지 오를까요? 네, 그것은 제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원론입니다만 예. 물가에 달려 있다.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 물가가 정말 고점을 찍었을까? 예를 들면 6월 미국 물가 상승률이 9.1%였습니다. 그리고 7월 물가 상승률이 8.5%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예. 이제 물가 고점 찍었나 보다 했는데 만약에 이 8월 물가 상승률이 9월 초에 나올 텐데 이게 9%를 초과하거나 아니면 정점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성적표가 나온다면 네. 금리 인상 행보는 더 강해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일희일비하기보다는 22년 하반기 그 경제의 모습 자체가 이런 물가 잡겠다고 긴축 행보 보이는 이런 긴축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달러 강세라든가 금리 인상 행보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겠구나라고 염두에 두고 경영 의사 결정하시고 투자 의사 결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방금 예. 실장님께서 성적표라고 하셨는데 긴가민가 싶을 땐 또 지표로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지금 늦어도 10월 즈음에는 좀 물가 상승세 정점을 전망하고 있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수입 물가 상승률 추이를 좀 근거로 대고 있는데 함께 좀 설명해 주시면요. 네, 우리나라의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는 그 네. 경로가 우리 국제 유가 상승한다 아니면 원자재 가격 상승한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이 수입 물가 상승률이 결과적으로 생산자 물가 상승세를 만들고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소비자 물가가 오를 텐데 국제 유가 얼마 전에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왜 소비자 물가는 안 잡히는 것이냐? 네. 시간적 격차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입 물가 그리고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에까지 반영되는 데까지 대략 3개월 정도의 시간적 격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는 떨어졌지만 나머지 원자재, 지금 가스비라든가
그밖에 원자재 가격은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떨어진 건 나름 긍정적인 희망 요소이지만 네. 그밖에 다른 변수들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크게 뚜렷하진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수입 물가 상승세가 7월 들어 27.9로 어느 정도 떨어지니까 예. 이제 10월 정도 되면 소비자 물가도 반영되면서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가 있는 것이고 이건 굉장히 타당한 방법이고요. 예. 또 한 가지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로 이제 귀담아 듣는 그 표현은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물가입니다. 설명드려 볼게요. 네. 이 볼펜이 한 자루가 100원이에요. 근데 이게 200원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또 300원으로 오릅니다. 계속 100원씩 오르죠. 그러나 물가 상승률을 보면 100% 올랐는데 50%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 있는 그 주제는 물가 상승률인데 물가 상승률은 결과적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하기 때문에 네. 작년 10월부터 물가가 치솟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든 이 10월 물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교 년도인 2021년 10월이 중요한데 그때부터 물가가 치솟았기 때문에 이런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지 않는 한 높은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말로 물가 상승률은 10월부터 잡히기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이 체감하실 만한 그 물가는 전혀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100원씩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어쨌든 경기 판단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체감하는 그 물가가 더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예. 이 경기를 진단하고 금리를 동결할지 인상할지를 판단하는 이 거시경제 정책을 이해해야 된다면 물가 상승률에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당장 시장에서 뭐가 얼마 하느냐에 좀 그 반응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물가 상승률 좀 지표를 그렇습니다.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지금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물가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저희 취재 기자가 대형마트에서 채소값 올랐다, 과일값 올랐다 이렇게 전해주기도 했습니다만 네. 정부도 이와 좀 대응하는 추세에서 농산물 비축 물량, 뭐 할인 쿠폰 역대폭으로 풀고 있는데 네. 과연 이 정부의 대책이 급한 불을 끌 수 있느냐, 효과가 있느냐 이런 의문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매년 반복되는 일이에요. 예. 단 한 번도 반복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시대가 아닐지라도 2020년, 2021년 디플레이션이 걱정되는 그 시대에도 예. 늘상 8월 달, 9월 달에는 이 밥상 물가, 식탁 물가 그쵸. 이 단어가 제 연구 인생 10여 년 동안 계속 등장했었습니다. 예. 이건 잡히지 않는 숙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 시대까지 왔는데 계절적인 요인까지 맞물리는 경제, 굉장히 심각한 경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고요. 예. 기본적으로 추석을 준비하기 위한 성수품 준비, 이런 식료품 수요가 급증하는데 네. 얼마 전에 수해 입었지 않습니까? 예. 폭우 왔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 여러 가지 수해도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농산물 공급에 엄청난 지장이 있습니다. 그럼 농산물 공급이 축소되는 만큼 수요는 폭증하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급등할 텐데 걱정되는 것은 그 공급 부족량만큼을 충분히 정부가 준비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얼마 전에 제가 세계 식량기구에 국내 이 식료품 비축분을 조사한 결과를 확인했는데 네. 안타깝게도 쌀을 제외한 나머지 식료품은 FAO 세계 식량기구의 권고안을 미달하고 있어요. 비축분 자체가 부족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빠르게 이런 계절 상품들을 수입에 의존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나라들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많이 있다. 물론 이것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효과가 있겠지만 네. 이것으로 물가가 잡힐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고환율 고물가 시대,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 25일에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관심인데 일단 잭슨홀 회의까지 좀 묶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네. 여기를 좀 주목한다고 앞서 말씀하셔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잭슨홀 미팅은 소위 세계 모든 중앙은행 총재들이 대부분 네. 관심을 갖고 혹은 참여를 하는 그런 세계적인 연례 행사라고 볼 수 네. 있고요. 당연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발제를 하고 기자회견도 합니다. 결국 그 잭슨홀 미팅에서 세계적인 석학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의견을 판단할 텐데 네. 작년 21년 8월에도 똑같은 회의가 있었겠죠. 그때 여러 학자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은 구조적인 요인이다. 계속 인플레이션 현상이 야기되겠다라고 주장하는 학파도 있었고 아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학파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제롬 파월은 어쨌든 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였고 그때부터 긴축적으로 통화 정책을 단행한 건 아니었습니다. 예. 근데 22년 지금에는 그것이 틀렸다. 구조적인 요인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이 잭슨홀 미팅 결과 이 제롬 파월의 의견이 이 물가는 고점이 아니다. 계속 고공행진할 수 있다. 그럼 우리 금리 인상 행보도 더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사결정을 만약에 발표를 하게 되면 자산 시장은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예. 환율도 추가적인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제롬 네. 파월 의장이 물가 이렇게 고점 아니다. 이제 고점 찍었다. 이제 곧 잡힐 수 있다. 긴축 행보 이제 22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제안을 한다면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아무래도 시장에서 많은 안도감을 가질 것이다. 예. 역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의사결정도 그런 것과 전혀 무관하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26일 연설이라고 하니까 네. 예. 파월 연준 의장의 또 메시지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뭐 세계 금융시장의 어떤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국내 금융시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은행의 과도한 이자 장사 막겠다. 예대금리차 공지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체감하거나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체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사실상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가시면 네. 예. 여러분들의 어떤 신용 수준이나 여러 가지 수준에 따라서 지금 대출 받을 때 얼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각 은행별로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 박석원 앵커가 기사를 읽었는데 네. 거기서 1등이 오명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공시가 되어 있는데 저축금리와 대출금리가 다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 다만 평균적인 대출금리와 평균적인 수신금리, 저축금리죠. 이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안 했어요. 되게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지난 22년 상반기에 네. 이 여러 산업별로 경영 공시를 했는데 예. 가장 많은 매출액 증가를 보인 산업 중에 하나가 역시 은행업입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금리가 낮을 때는 대출금리와 저축금리 간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경로에서는 이 차이를 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은행의 수익성은 개선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격차를 공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면 여기는 좀 도덕적이지 않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국면인데 예대금리 수익성을 계속 높여나가면 나 이 은행 말고 이런 은행을 찾아갈래 네. 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공시 자체가 효과가 있고요. 예. 그 공시 때문에 여러분들도 의사결정을 하실 때 내 신용 수준에 맞게 어디가 더 높은 저축금리를 제공할지 또 어디가 좀 싼 대출금리를 제공할지라는 것을 여러분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네. 스스로 좋은 금융투자 의사결정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것을 일단 의견드립니다. 실장님 옆으로 지금 은행별로 예대금리 차를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네. 방송을 통해서 또 공개를 하면 은행 입장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대출금리는 또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던데 왜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출금리와 어떤 저축금리를 공시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 부담을 아무래도 대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대출에 반영한 대출금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중금리인데 시중금리는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더하기 알파 아닙니까? 예. 이 알파가 은행의 수익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익성을 더 많이 담보를 하겠죠. 그럼으로써 상대적으로 이 시중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런 수익성을 더 많이 확대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또 이런 가운데 그 내 집 마련 필수 통장이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 줄었다. 네. 집값 하락의 전조 증상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왜냐하면은 집값. 이것도 궁금해요. 사실 네. 그 이런저런 그 상품을 고를 때 청약 상품을 많이 추천하잖아요. 은행에서 금리 네. 좀 높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줄어든다고 하고 있어서 한번 네. 질문 준비해봤거든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은 이런 기준금리 이런 변동보다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주택시장은 선행하는 게 아니라 동행합니다. 그럼 기준금리의 고점일 때 주택시장은 더 많이 폭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시장이 하락할 것이냐라고 논의를 하는데 사실은 이미 하락을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매수세가 크게 꺾이는 것을 보여주고요.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반영해서 추가적인 주택 매수세는 꺾이는 거고요. 예. 주택을 대출에 의존해서 보유한 자들은 빨리
디레버리징이라고 하죠. 빚을 청산하고 싶은 의사결정이죠. 그런 것들이 맞물려면서 주택 가격이 조정되는 현상이고 주택 청약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은 말 그대로 수요가 위축되는 것을 예. 단적으로 보여주는 근거죠. 네, 예.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은 동행한다. 그리고 큰 틀에선 서두에 말씀하신 2022년 하반기는 긴축의 시대이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라는 말씀까지 기억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광석 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